네, 한반도에 한국에 사는 사람들은 늘 격동의 시간들을 보낸다고 표현들을 많이 하는데요. 연말 연초, 특별히 투자자들도 글로벌 이슈에 대해서 정말 긴박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딥시크의 충격, 영향, 그다음에 미국의 관세. 그런데 이제 이 기저에 흐르는 것들은 결국 미중 간의 갈등입니다. 그 부분 오늘 집중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전병서 중국경제금융연구소 소장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관세 얘기부터 얘기하면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중국을 겨냥해서 관세를 부과했고, 네. 중국도 대응을 했고, 곧 전화 통화를 좀 할 걸로 지금 기대가 되고 있는데요. 다음 주라도 통화를 하고 둘이 잘해봅시다 이렇게 쉽게 끝날 것 같지는 않아서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그래서 돈이 걸린 문제라서요. 네. 그 통화를 했다고 하는 것은 합의를 봤다는 거고 예. 이게 뭐 당초보다도 통화가 지연됐어요. 그렇죠. 바로 통화하겠다. 그 얘기는 협상이 잘 안 됐다는 얘기죠. 네,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뭐 보기에는 뭐 누구든지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말폭탄에 다 손들었는데 네. 중국이 이번에 세게 나왔어요. 예. 그래서 미국은 10% 때리겠다고 그러는데 15%를 때렸고 네. 거기다 플러스 2를 더했어요. 그래서 이제 광물 제한도 수출 제한도 하고 또 이제 구글도 반독점법으로 제재하겠다. 그래서 이게 미국으로서는 좀 당황스러운 거죠. 네. 그래서 아마 이제 통화가 좀 지연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맞는 말씀이네요. 우리 같은 경우는 보통은 이제 문제가 있으면 전화를 해서 풀잖아요. 왜가 있어 그러는데 정상 간에 말씀하신 것처럼 통화라고 하는 거는 둘이 푸는 게 아니라 사전 조율이 돼야지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데 대해서 좀 이견이 아직까지 있다는 거를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중국의 반응이 이제 어떻게 나올지가 이제 궁금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좀 센 조치를 냈는데 그것도 유예 기간을 두고 중국이 보복 관세하겠다는 품목들이 보면 미국에 치명적이진 않다. 그러니까 이것도 약간 협상의 제스처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뭐 살살 해보자는 이제 의도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천연가스 뭐 이런 거에다가 15% 때린들 네. 그게 대세에 영향을 주지를 않고 그래서 이제 중국으로서는 제가 볼 때는 그 구글 카드를 슬쩍 꺼낸 것이 이게 이제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은 이제 관세를 갖고 얘기를 하지만 네. 중국은 기업을 건드리겠다. 요거를 살짝 보여준 것 같고 거기에 지금 미국이 이제 어떻게 보면 어차 싶은. 그래서 만약에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뭐 아이러니지만 미국의 이제 인지를 한 4명을 잡아놓은 것 같아요. 첫 번째가 테슬라, 두 번째가 이제 뭐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인텔, 그리고 이제 월마트도 해당이 되고요. 예. 뭐 애플 같은 경우도. 그래서 이제 가장 센 놈은 애플입니다. 그래서 이게 다가 이제 중국 익스포저가 워낙 그렇죠. 크고 예. 이걸 제재했을 때 미국 증시가 이제 크게 충격받을 수 있는 리스크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국으로서는 뭐 편안한 건 까면은 별 의미가 없고 살짝 이제 별 의미가 없는 구글 같은 경우는 뭐 중국 안에서 구글 접속도 안 되는데 그걸 지금 한다는 것은 조금 이제 전략적인 뭐 그 카드를 보였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요. 이제 1차 때와 좀 다른 것은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의 주요 기업들이 중국에 더 깊숙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중국도 미국의 수출 비중이 2018년 당시보다는 상당히 비중이 줄었다는 15% 정도 됩니다. 네, 그런 영향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1기 때 트럼프가 했던 관세 전쟁, 중국하고의 그 전쟁, 지금 사실 뭐 초반에 굉장히 셌던 것 같은데 뭐 중국도 뭐 사준다고 하고 일정 부분 사주고 유야무야 됐던 뭐 이런 걸로 기억나요. 1차 무역 전쟁 때 양상들이 어떻게 좀 매듭이 지어졌는지 지금 2차 미중 무역 전쟁은 어떤 방향으로 갈지 좀 알려주세요. 뭐 2020년에 합의를 봐서 네. 2천억 불 사주기로 했는데 네. 트럼프가 탈락하면서 중국이 57%만 사줬어요. 네. 그래서 한 1,100억 불 사주고 900억 불을 떼먹은 거죠. 그래서 트럼프는 지금 빚을 받을 게 일단 하나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뭐 봐야 되는 것은 이 지금 뭐 트럼프가 그 관세를 가지고서 거의 조자룡 헝칼 쓰듯이 막 휘둘르는데 네. 문제는 이제 트럼프의 그 관세 전략은 1기 때 실패를 했어요. 그래서 그 얘기 뭐냐 그러면 무역 적자 줄이겠다고 그랬는데 2020년, 21년, 22년, 23년을 보면은
중국의 대미 흑자는 계속 늘어났지 줄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 보복관세라는 게 자국 산업 보호가 목적인데 뭐 미국에 전통 제조업을 할 기업들이 없죠. 그래서 뭐 보복관세 60% 때린다고 그래가지고 40년 전에 집 나간 전통 제조업이 돌아온다. 이건 넌센스고. 그래서 트럼프의 진짜 의도가 따로 있는 거죠. 무역 관세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시비 걸기 위한 이제 핑계거리고 예. 이제 그 다음 단계를 얻어내려고 하는데 이게 지금 협상이 잘 안 되는 걸 보여줘요. 다음 단계라 하면 어떤 것들? 그래서 결국은 뭐 이제 관세 가지고 산다는 거 무역 전쟁으로는요. 제조업 세계 1등, 수출 세계 1등 하는 놈을 이거를 이제 2등이 뭐 잡아뜨린다는 건 센스고. 그럼 금융시장 뭐 이런 걸 좀 그래서 노리는 건가요? 이제 그 바이든 대통령이 4년 동안 공을 들여놓은 이제 기술을 갖고 목을 세게 조는 거죠. 예. 그래서 숨을 못 쉬게 한 다음번에 이제 돈 내놔라 하는 금융으로 들어가는 그 전략의 첫 번째 지금 시동을 건 거고 지금 우리는 이제 무역이 우리하고 연관성이 높기 때문에 거기에 많이 집중해가지고 뭐 큰일 났냐 안 났냐를 보는데 저는 그건 큰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뭐 한국에서도 그렇고 다들 뭐 자기들이 적자를 보고 있다. 근데 사실 제조업만 보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죠. 서비스나 뭐 금융으로 보면 뭐 그렇게 해서 돈 벌어가는 미국 기업이 얼마나 많은데요. 이제 그 부분들은 이제 간과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게요. 또 약간 좀 빗나간 얘기입니다만 트럼프가 가자지구 뭐 접수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다들 도대체 예측 불가다 이런 게 그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뭐 뱀을 잡으려고 풀을 흔들어 가지고 교란시키는 전략이다. 그런 것처럼 속내가 굉장히 좀 있군요. 네. 그러면 거기에 앞으로 이제 뭐 대만 문제 이런 것들도 엮여 가지고 서로 좀 이제 오갈 수 있나요? 그래서 뭐 있기는 한데요. 그래서 뭐 부동산 업자의 눈으로 보면 그게 대통령이 됐든 뭐 사장이 됐든 간에 다 부동산을 저 뭐 트럼프가 뭐냐고 그럴 때 3T 대통령이라는 게 테리프, 트레이드, 테리토리. 근데 이제 땅도 그렇게 보는 거죠. 그러나 지금 이제 대만 이슈는 이것은 뭐 건드렸다고 그러면 이건 3차 대전으로 갈 수 있는 아주 위험한 휘발성이 강한 이제 쪽이고 미국도 만약에 이게 터지면은 4차 산업혁명이 물 건너갈 위험이 있어요. 그래서 첨단 반도체를 못 가는 문제가 있고 중국도 대만을 건드렸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미국과 일전을 이제 생각을 하고 들어야 되는데 지금 중국의 군사력이나 실력으로는 미국하고 붙었다 그러면 바로 깨지죠. 그래서 이것은 대만 이슈는 우리가 일본하고 뭐 독도 문제니 이런 거 갖고서 얘기하는 정도 정치적인 이제 이슈로 서로를 이제 끌어내기 위한 전략 정도지 실제적인 액션은 일어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이제 고민인 건데요. 몇 년 전에 안 그래도 그런 미중 간의 갈등 패권 전쟁 하면서 뭐 투키티 대 쌈정 책 읽었던 기억납니다. 이제 어쨌든 지금 2차 무역을 둘러싼 미중 간의 갈등 사이에서 우리가 상당히 유탄을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걱정이 있는 거잖아요. 우리는 또 이제 정치적으로도 좀 혼란이 있어서요. 우리가 이제 받을 수 있는 어떤 이 영향들 그 다음에 또 극복하기 위해서는 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뭐 이번 미중 전쟁에서 양쪽에서 다 터지는 이제 희생양이 될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첫 번째는 뭐 트럼프 정부가 가장 중요하시는 경제 지표를 하나 들려고 그러면 무역 수지 적자예요. 네. 근데 우리가 뭐 순서로 보면 8등, 9등이지만 최근 2년간 증가폭으로 보면 우리가 1등이에요. 네. 그래서 1번 순서로는 아마도 무역 수지 이제 흑자 줄여라는 게 나오지만 뭐 그것들은 우리가 FTA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함부로 건드리기 어려우면 아마 트럼프는 한국에 대해서는 방위비 그 주둔군 비용 부담을 세게 부를 가능성이 높고 거기에 응하지 않았을 때 이제 무역을 갖고서 걸고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우리로서는 무역 수지 흑자를 이걸 빨리 줄이지 않으면 안 되는 문제가 있어서 우리가 지금 미국으로부터 무역 흑자가 지금 우리나라 전체 무역 흑자의 최대치인데 이게 줄어든다고 하는 것은 국내 경제에 아주 영향을 나쁘게 주죠. 그다음 두 번째 중국하고 관련되는 문제는 미중의 전쟁이 이게 자원 전쟁으로 벌어졌을 때 그게 피해자는 우리는 뭐 반도체와 배터리가 최대 수출 품목인데 이 원자재를 중국에서 40에서 거의 80%를 갖고 오기 때문에 이제 중국한테서는 원자재 구동난 때문에 공장을 못 돌리는 문제가 생기고 미국하고 관계에 있어서는 이게 이제 수출을 뭐 수입을 늘려가지고 흑자를 이거를 줄여버려야 되는 국내로 들어오는 자금의 유입량을 줄여야 되는 두 가지 문제가 같이 걸릴 것 같아요. 네.
어쨌든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관세 문제든 뭐 영토 문제든 뭐 AI 문제든 다 기저에 가면 네, 미국과 중국 빅2가 있습니다. 지금 이 영토 문제 이런 것들도 사실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미국이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AI 딥시크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저희는 뭐 사실 딥시크라는 기업에 대해서 일반인들은 모르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뭐 엄청난 파장을 주고 미국도 충격을 받은 것 같은데요. 워낙 중국의 흐름들을 잘 깨우고 계시니까 그런 어떤 중국에서의 뭐 AI나 IT 발전 이런 것들은 사전에 좀 알고 계셨을 거 아니에요? 딥시크 등장의 의미는요. 네. 그래서 뭐 이것은 그 값비싼 칩을 사다가 고성능의 AI 모델을 만드는 이제 미국식 그 모델을 하고 이게 저성능 칩을 갖고서 고효율화를 해서 이게 이제 AI 모델을 만드는 네. 두 개의 충돌이 지금 일어난 거죠. 그래서 이제 돈 없는 이제 나라들이 빛이 한번 보인 게 바로 딥시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미중의 관계가 딥시크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이제 AI 모델을 이제 양분시키는 돈 있는 나라하고 없는 나라의 AI로 가야 되는 방향을 새로 준 것 같고 중국의 실력이라는 것은 뭐 우리는 중국이 우리 거 100개는 이제 카피하는 허접한 나라로 보지만 AI에서는 압도적인 2위, 미국을 100이라고 그러면 중국이 한 65 정도 되는 예. 이건 뭐 부동의 2위예요. 그리고 그 AI라는 게 결국은 빅데이터의 크기가 그렇죠. 이게 결정을 하는데 빅데이터가 어디서 나오냐고 그러면 이제 핸드폰에서 나오는 데이터들이 가장 많죠. 근데 미국이 핸드폰이 한 3억 5천만 대, 4억 대 정도인데 중국이 17억 9천만 대입니다. 그래서 매일 이제 AI를 공부시켜야 되는 이제 지능 지수가 이 미국이 한 4배 정도가 계속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다 그리고 보면 이제 양적으로도 질적으로도 뭐 중국은 데이터의 접근이라든지 이런 게 뭐 미국에 비해서는 자유로울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그 딥시크 같은 것이 돌연변이가 아니라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예. 뭐 그런 놈이 계속 튀어나올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런데 그 초반의 충격에 대해서 뭐 미국이나 영국이나 우리도 그렇지만 보안이나 뭐 안보 측면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문제를 상당히 제기를 뭐 비용의 칩을 썼니 안 썼니 이건 차치를 하더라도 보안이나 안보 문제를 세게 이제 서구권에서 제기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면 또 중국의 AI는 중국 자체적으로 혹은 뭐 1대1로 하듯이 자기들이 포섭하는 국가 쪽으로 가고 또 이 미국 중심의 AI는 미국, 영국 이렇게 또 좀 단절돼서 경쟁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네요. 근데 이제 이런 것 같아요. 뭐 우리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그 중요한 국가의 그 핵심 이익에 관련되는 것들은 다 스톱시키는 것 같고 네. 지금 딥시크 관련되는 생성형 AI에 있어서는 오히려 아이러니가 뭐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보안 문제를 갖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 문제는 최근 일주일 사이에 그 딥시크의 파생 모델이 오픈소스이기 때문에 이게 거의 3,000개 가까이 나왔어요. 그리고 미국의 엔비디아부터 시작해서 빅가이들이 전부 이제 딥시크 모델을 자기네 사이트에 올려가지고 지금 쓰고 있는 상태라서 아이러니지만 정부는 이게 정보 유출을 얘기를 하는데 기업들은 그것보다는 오히려 이게 딥시크의 이 효율적인 모델을 어떻게 더 활용을 할 것인가, 이걸 어떻게 벤치마크 할 것인가에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뭐 생성형 AI에서 뭐 검색해서 자료 찾아주고 뭐 그림 그려주고 하는 것 정도가 이게 지금 상태에서는 전부인데 그게 뭐 국가에 엄청난 이제 영향을 주는 뭐 이런 거라고 보기는 사실 조금 어렵고 그리고 지금 한국도 이제 뭐 정부 부처별로 하지만 주의는 해야 되겠지만 사실은 딥시크 충격이 가장 큰 게 미국이에요. 그럼 미국의 기업들이 그걸 장착해서 쓰거나 이런 것들을 미국부터 막아야 되는데 미국은 기업들이 빅가이들이 다 그걸 지금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놓고 보면 조심해야 되는 건 분명하지만 그것의 이제 뭐 위험성 정도가 미국이 평가하는 것은 아직은 그런 단계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당장 뭐 엔비디아부터 스톱시키는 게 맞는데 자기네 사이트에 놓고 쓴다는 것 자체가. 그럼 말씀하신 걸 좀 이어가면 반도체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엔비디아는 지금 젠스랑이 트럼프랑 만났는데 무슨 얘기는 잘 흘러나오지 않는데요. 지금보다도 더 예를 들면 반도체 칩 규제를 할 것이냐? 그럴 경우 또 우리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나 주요 기업들이기 때문에 한국 기업들의 영향은요. 그래서 뭐 이제 당장 충격을 받았기 때문에 저가 칩도 저성능 칩도 막아라. 그게 이제 트럼프의 얘기일 것 같은데
아마도 전선 황 얘기는 막아도 소용없다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뭐 지금 우리로 관심은 이게 지금 저가형 모델이 나와가지고 고가형의 반도체 수요가 줄어드는 것 아니냐. 이게 제일 우려고 걱정인데 그 뭐 되돌아놓고 보면 앞에 한번 보면 역사책 보라고 그러는데 산업혁명이 생겼을 때 전기기관이 발명이 됐다고 그래서 석탄 소비가 줄어든 게 아니에요. 예. 그래서 효율적인 석탄 사용은 됐지만 오히려 그것 때문에 이게 석탄 수요가 더 늘어났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반도체 산업에 대해서는 오히려 저가 모델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바로 일주일 사이에 2,700개의 모델이 나와가지고 나올 정도로 이 반도체 수요는 더 커진다. 그러나 지금 하나 팔아가지고 이게 순이익만 5, 60%를 내는 이제 엔비디아 고성능 칩에 대한 수요는 당초의 기대보다는 줄어들고 네. 또 빅가이들도 이게 어떻게 보면 고성능은 고성능대로 가야 되지만 일반적으로 쓰는 것에 있어서는 딥시크 모델을 활용을 해서 이게 그렇게 많이 사던 걸 좀 줄이자 하는 것들의 동향이 있게 되면 뭐가 생기냐면 가수액을 일단 줄어버릴 거고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은 단기적으로는 구매 지연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엔비디아의 칩셋의 프리미엄이 먼저 줄고 그리고 지금 뭐 다 마찬가지지만 TSMC든 우리 그 하이닉스든 생산 수율이 올라가기 때문에 생산량이 늘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수급이 맞아버려서 단기적으로 엔비디아의 칩 가격이 떨어지는 그래서 당초 기대보다 엔비디아의 뭐 수익 증가율이 훅 떨어지는 이런 현상은 있지만 이것은 단기 축격이다. 네. 그리고 오히려 이제 조금 길게 보면은 그 저가 경량 모델이 대거 등장함으로 인해서 그 반도체 수요는 더 커진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뭐 엔비디아가 사실은 제가 그런 표현을 하는데 생수 떠다가 해도 그 정도 이익 내기 어려울 거라고 보는데 칩 팔아서 사실 60% 70%의 마진을 낸다는 건 사실 지속 가능하기는 어렵잖아요. 경쟁자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그 딥시크가 그런 가운데 하나고요. 마지막으로 그 우리 AI 기업들은 아까 이제 뭐 AI를 미국이 100이라고 하면 중국은 아까 한 60이라고 그러셨나요? 근데 우리가 얼마인지 뭐 이런 건 뭐 굳이 하기는 어렵지만 우리 소프트웨어나 이제 인터넷 기업들도 이걸 좀 기회로 삼아야 될 것 같은데 뭐 그럴 가능성 혹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 딥시크가 만들어준 우리한테 이제 천만다행스러운 기회가 온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지금 세계 1등하는 샘 올트만이 한국을 쫓아왔어요, 바로. 그러게요. 예. 뭐 해야 될 일도 많은데 그거 자체가 지금 발등에 불 떨어진 샘 올트만 입장에서는 먼저 이 사용자를 확보하는 거, 시장을 확보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 네. 구글이나 메타나 얘들은 자체적인 플랫폼에 고객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데 지금 샘 올트만은 오픈AI는 그게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한국의 네카오를 이걸 파트너 삼지 않을 이유가 없는 그래서 우리로서는 뭐 우리가 직접 개발하지 않으면서도 큰 이제 기회를 잡았고 또 지금 뭐 큰 AI들은 전부 칩을 자체적으로 AI 칩을 자체적으로 개발하고 확보하는 내재화하는 노력을 해요. 그런데 오픈 AI는 그 노력을 지금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국의 삼성이나 하이닉스하고 이건 손을 잡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뭐 어떻게 보면은 세계 1등이 찾아와 줬다는 건 급하다는 얘기고 예. 우리로서는 이제 어떻게 보면 뭐 하드웨어 쪽에서는 오히려 호랑이가 날개를 달 수 있는 기회가 왔고 소프트웨어 쪽에서는 궁지에 빠졌다가 아주 큰 손이 하나 손을 내밀어준 이제 아주 좋은 기회가 지금 온 것 같이 보여집니다. 예. 위기에 물결들이 오지만 그 가운데 상당한 기회들이 또 기업 입장에서 투자자 입장에서도 얻을 수 있는 인사이트가 많았습니다. 오늘 집중분석 중국경제금융연구소 전병서 소장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